아마존이 독점이다. 그래서 규제 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타당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그 이슈를 끌었던 그 논문인데 새로운 관점으로 네네, 해석을 해준 맞아요. 거네요. 저에겐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이제 지금 단기 고점이 아니냐 이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단기 고점은 커다란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해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커다란 문제는 아닌데 이 지금 제가부터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기술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단기 고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문제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이제 여기다 안 넣어놨지만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중국 때리기의 구체적인 모습.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배경이 있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선전포고식의 얘기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홍콩의 달러 페그제를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끄떡없이 중국도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오르고 있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속으로는 때리지 않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도 마지막에 장을 올려놓은 요인 중에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뭐 조사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서 안 좋아졌다가 마지막에 트럼프가 뭘 발표했냐면 이번에는 원래 발표났던 중국의 관리들에 대해서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를 끊어버리고,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이번에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장이 반등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왕왕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때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국도 나름대로는 조정하지만 올라가고 중국장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유인 즉슨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지금 11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요 시점에서 중국을 때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두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의 가장 주된 지지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벨트라 그래서 농부들이거든요. 예, 농부들인데 그 농부들이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1차 무역 협상을 시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간절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때려버리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로 배째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던 거 어떤 걸로 해. 이렇게 돼버리면 농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농부들은 기다리던 거 실망하면서 그걸 트럼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원망이 쏟아지면 11월 선거는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겉으로는 왕왕거리지만 진짜로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타격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하고 겉으로만 그럴 뿐이니까 중국이랑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묘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도 어떤 유세에 도움이 돼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피는 거를 원해요, 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국을 실제로 때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접 타격은 미국도 굉장히 강해요. 아까 농부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문제들이 생긴 거죠. 왜냐면 딱 보면 지금 제가 기술자로 연결시킬 건데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때리면요 애플부터 해서 얘네들 실적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작년도에 우리가 기술주 빠지는 여러 번의 그런 사태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기업 실적이 빠지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11월 선거에 있어서 그건 또 불리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딜레마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안 건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9월 달이 되면 9월 달에 때리기 시작하면 아직 지표는 안 나오고 자기가 강경한 중국에 대한 입장만 자기 지지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적기예요. 그러니까 9월달 정도가 유일한 정도인 거죠.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먼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자기가 진짜 선거를 하는 11월에 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네, 9월달 정도 시작을 해서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야 11월 3일에는 지표가 안 나와요. 아직 나빠진 지표가. 행동만 해서 보여준 네네네. 거지만 결과까지 안 나. 맞아요.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돌아서요. 왜냐면 쟤 때문에 민생고가 생긴 거죠. 우리 힘들어졌어. 네, 맞아요. 경제가 안 좋아. 왜냐면 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치적은 주식시장 경제 지표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묘하게 시간을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때리기가 9월 중순 정도는 시작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겉으로만 왕왕거렸지 네. 속으로는 진짜는 안 건드렸지만 9월 달에는 본격적인 실력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 유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이 대형 기술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받을 테니 네. 그 전까지 올라갔다면 그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포즈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쉬는 기간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정도의 조정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들고 넘어가는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응을 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린 두 번째 리스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2년, 3년 내에도 마찬가지 앞으로 몇 년 안에도 이 리스크는 기술주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리스크인데 뭐냐면 반독점 문제예요. 예, 이 반독점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기술주들에게 주는 타격도 워낙 크고요. 아마도 시장에 아까 제가 주도주 변경 얘기를 초반에 드렸잖아요. 네. 지금 기술주가 주도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맞아요. 이 주도주 변경이 일어나는 아주 가장 큰 시그널은 저 반독점이 심각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동안에 반독점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2018년, 201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독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구글세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꿋꿋하게 올라왔죠. 잠시 조정을 했지만 빅텍 기업들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주도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반독점의 저런 정도의 그런 조정이 아니라 주도주 교체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선언이 이제 법정 선언들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다뤄드리려는 거고요. 다시 거꾸로 좀 가주실까요? 그럴 수 있는 요 페이지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보시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애매하게 이제 기사 같은 것만 건들지 않고요. 문제의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이제 뭐냐면 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반독점 공격이나 그 판정에 그 갈림길이 뭐냐,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거 정도고 복잡하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그 빅텍들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빅텍들이 이렇게 반독점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구글세를 내면서도 왜 꺾어지지 않고 왔느냐 하면 네. 과거의 반독점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반독점 사례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구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가장 크게 이제 이 우리 빅텍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술주 대장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건 주도주 교체까지 가겠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선언은 뭐냐? 기업 분할이에요. 판정을 기업 분할로 받으면 정말로 이거는 끝이에요. 기술주에게 있어서. 네, 네. 근데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10년도에는 스탠다드 오일 반독점으로 인해서 34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법정 명령이에요. 그렇게 네. 쪼개라는 거예요, 회사를. 그 다음에 아메리칸 토바코도 16개 분할됐고, 가까이는 82년도에 AT&T를 17개 회사로 분할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의 회사를 그렇게 분할하는 네,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분할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갔는데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승소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제일 두려워하는 명령은 그 반독점 판정은 뭐다? 기업 분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빅텍들이 기업 분할의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쪽은 굉장히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들이 받고 있는 그런 혐의 사항이 과거하고는 달라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바로 반독점 규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죄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 위반이 되는 행위, 담합, 시장 분할, 그러니까 거래 거절, 끼워 팔기 이런 거면 그냥 얄짤없이 그냥 되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다 뭐냐면 네가 너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피해자가 있어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런 직접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 혼자서 독점이어서 다른데 피해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제목. 나쁜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커진 것만으로도 그렇죠. 누군가에겐 피해가 그렇죠. 될 수 있다. 네네네. 한국은 독점에 관련돼서는 아주 뒤떨어진 나라예요. 독점법에 관해서. 네. 미국은 유명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커져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많은 그런 걸 다룬 유명한 영화들 보면 진짜 독점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분쟁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점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네. 엔타이 트러스트라고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제목들은 바로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점유율이 높다는 제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굴곡을 넘어왔냐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구글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이런 데들이 가진 그게 뭐냐면 SNS나 그 다음에 검색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에서 얘네들이 플랫폼이 된 이유가 뭐냐면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무료로 제공해서 광범위하게 쓴 거예요. 네, 페이스북 다 공짜로 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텍 기업들은 다 어떤 식의 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냐면 먼저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네. 네이버 유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돈은 뭘로 벌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광고료? 그죠? 광고나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그 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지마켓을 쳤잖아요. 그래서 지마켓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지마켓이 네이버에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샀다는 것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광고랑은 좀 다른 거예요. 네. 광고는 거기 네이버에다 광고를 올려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했으면 네이버는 야, 우리 거 써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 돈의 얼마는 1%는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네이버 들어가서 찾으시죠? 그렇죠. 네. 네이버에 돈을 많이 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업이네요. 저는 구글에다 많이 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했지만 무료로 제공하니까 효과가 뭐냐면 순식간에 가입자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죠? 그 가입자가 많아지기만 하면 계속 돈을 벌려면 그게 뒤로 안 보이지만 돈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예요. 처음에는 아주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승수로 증가해요. 그걸 네트워크 승수라고 하는데 무료로 제공해서 그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그때 유료 서비스들을 거는 거죠. 그래서 못 벗어나요, 구글을. 네이버를 못 벗어나요. 카톡도 그런 거 맞죠. 처음에 예. 무료 문자 되게 혁신적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 사람 그렇죠. 회원수를 토대로 여러 그렇죠. 가지들이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앞에 제공한 무료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걸 돈으로 환산했더니 지금 우리가 다 무료로 누리고 있는 이 IT 기업 서비스들 있죠. 구글 네, 무료로 네. 쓰고 구글 이거 다 계산했더니 월에 1,000만 원 이상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돈을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계산된 숫자가 나와요. 네이버 구글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은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아니까 네. 뭐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왜 독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긍정적인 효과 있잖아요. 네, 아주 비싼 네. 서비스를 네. 무료로 준다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거예요. 독점이 나쁜 거지만 얘들이 하는 독점은 우선 우리를 윤택하게 하잖아. 그럼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은 그럼 하지마? 저런 데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급 정보를 네. 유튜브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네.
쟤들이 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점 기업에 대해서 한쪽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하지 마. 이해가 되네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얘네를 통해서 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니? 네. 옛날에 뭐 아메리칸 타바코라든지 브리티시 타바코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아까 그 기업이 뭐 제가 제일 많이 스탠다드 오일처럼 네. 악덕 독점이 아니잖아.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저 기술주에 대해서 여러 번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네. 고객들에게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 독점으로 인한 철퇴를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점이 물리적인 독점이라면 아마존은 6개 섹터에 진출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존은 저기 뭐죠? 홀푸드라는 신선식품 회사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헬스케어 회사이기도 하고, 그죠? 아마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진출했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해서 독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분야를 나누잖아요. 네.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있잖아요. 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만 아마존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37%예요. 와. 사실은 아주 엄청난 독점처럼 제일 크거든요. 나머지 이베이가 6%, 월마트가 5%예요. 근데 기타가 52%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 전자상거래만 보면 아마존을 독점으로 걸고 넘어져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6개 분야에 다 진출했기 때문에 하나만 진출했던 데서 독점가로 이렇게 걸기에는 얘들은 각각에 있어서는 독점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존의 그 플랫폼 안에서 이걸 다 팔기 때문에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제 계속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분야에선 독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왼쪽 아래 보시면 예일 로우 저널이라는 게 뭐냐면 예일 대학교 법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학 관련된 여기에 그 논문 하나를 썼죠. 네.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이 여자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게 무슨 법 때문에 그 논문 이름이 아마존스 엔티트러스트 패러독스라는 건데 이걸 쓴 사람이 리나 칸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이겠죠? 네. 지금은 부교수 됐어요. 법대. 이분이 낸 논문이 뭐냐면 아마존의 엔타이트러스트는 과거하고 다르다. 과거의 법으로 얘들을 엮을 수 없다. 내가 엮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논리가 있어요. 아마존이 독점이다. 그래서 규제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타당한 논리를 제공하고 네.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이슈를 끌었던 네. 그 논문인데 새로운 관점으로 네네, 해석을 맞아요. 해준 거네요. 저에겐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든 독점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조정은 있지만 꺾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저 사람의 논문이 거기에 상당한 위협을 강하는 정말 타당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랄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위협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은 별명이 텍스레이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유럽의 그 정책 지도자인데요. 네. 이 사람이 텍스레이디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구글세를 만들어냈어요. 구글에게 2번이나 세금을, 그러니까 구글세를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빅텍들도 독점의 어떤 위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7월 말에 이제 4개 회사의 CEO가 다 청문회 섭니다. 7월 말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 빅텍 4개 기업의 청문회가 서고 지난주에 캘리포니아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다시 또 시작했어요. 1919년도 했던 조사에서 또다시 이제 48개 주
그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이 기술주에 대한 이런 반독점 부분은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네. 이 얘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 예전처럼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네.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혁신을 만약에 이런 그 반독점 규제를 심하게 할 경우 혁신이 저해된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화웨이를 내리누르고 중국의 기술 독점을 막으려는데 얘들을 같이 쳐버리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네, 네. 작년도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엄청나게 대놓고 욕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뭐 비방했지만 아마존의 턱끝도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분쟁 중인데 네. 아마존을 깰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담인데 왜 그렇게 아마존은 트럼프는 제프 베이조스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렇게요. 생긴 게 싫어서?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존이 사들인 그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지. 그 완전히 망해서 이제 문 닫으려는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이 사서 살렸어요.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디지털화 됐어요. 나중에 한번 워싱턴 포스트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우리 이게 이런 텍스트가 아니에요. 영상과 이런 게 다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사를 이제 내놔요. 걔네는 가장 디지털화된 언론사예요. 활자로만 되어 있는 기사가 이제 아니라는. 그리고 그렇게 낸 그 아티클들이 상을 막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걸로 그럴 정도로 이 아마존은 그 사양화되는 그런 그 신문사 하나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장 반 트럼프예요. 모든 기사가 네. 대부분의 기사가 적나라하게 트럼프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디서나 트럼프를 까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를 제일 싫어해요. 어쨌든 그런 거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싫어해도 건들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과 대항하려면 그의 대항마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선수가 있어야 네,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칙이 네. 지금 현재 지배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어떤 그 반독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거나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그 뒷부분에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빅텍이 주도하는 어떤 그 산업의 그런 주도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과점 회사의 역사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0년대 그 다우의 그런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10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 회사가 경쟁을 하지만 그 뒤에 50년간은 합병이 없어요. 네. 처음에 10년은 엄청난 합병이 쏟아지지만 네. 나중에 50년은 합병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다우 30의 편철 들어가고 나고가 거의 없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간다. 다우 30 종목의 주요 회사들이 고정으로 50년을 가요. 근데 그 전 10년 동안에는 합병과 이런 게 너무너무 많고 다우 들어가고 나오고의 숫자가 너무 많은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기간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빅텍 회사들이 합병에 엄청나게 빠르고 많잖아요. 지금도. 그죠? 계속해서 회사를 사들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100에 제가 사실 시간이 잘 없어서 편한 시간이 없어서 나스닥 100에 들어간 도큐사인이라는 회사 소개를 한다는 게 계속 못 드렸는데 도큐사인이라는 그런 IT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전자 서명하는 회사인데 네. 전 세계 점유율 70%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액티브X? 네. 이거 없어지면 바로 전자서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전자서명판을
쥐고 있는 도큐사인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네. 나스닥 100에서 다른 기업 빼고 얘를 요번에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가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데 왜 걔가 그렇게 잘 오른 줄 아세요? 냅둬도 걔들이 그렇게 도큐사인이라든지 줌비디오 같은 거를 계속 거기다 줌비디오도 나스닥 100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좋은, 정말 앞으로 성장하고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회사들을 지들이 찾아서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스닥 100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철이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한 3, 40년간은 들어가고 나가고가 거의 없이 과점 형태로 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춤추전국 시대가 그렇죠.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여 얘기하면서 1조 이상, 시총 1조를 가는데 1년이 안 되는 회사, 안 걸리는 회사들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를 네. 꺼낸 이유가 회사가 너무 빨리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바이트댄스 얘기했잖아요. 그쵸? 틱톡을 내놓은 그 중국 네. 회사는 이미 상장도 하기 전에 100조 평가를 받고 있다. 네. 네. 그러니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계좌에 그런 지금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도큐사인이나 줌비디오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그 증여 계좌 안에다 넣어주고 싶은 거죠. 네. 왜냐하면 조금 단 6개월 만에 시총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입장에서 보면 비싸지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존보다 제2의 아마존을 찾아야 될 입장인데 네. 그러면 그 풀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들, 그게 제가 증여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고민이고, 그 고민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유는 빨리 돈을 벌기 때문이고, 빨리 돈을 버는 이유는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이유는 기술의 시대. 제가 곡선의 무릎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는 기하급수 곡선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우리가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부른다, 심지어는. 네. 이렇게 말했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투자는 과거보다는 훨씬 부담스러운 투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 주도주들이 이렇게 비싸져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빨리 성장하니까 부담스럽고, 때로는 주가가 가치를 더 넘어버리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향후 성장할 수 있는 10년이 끝나고 편철이 없이 과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업들에 투자해 놓고 싶은 거죠. 그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아까 빅텍들이 독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네. 공격을 안 받는 그 산업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 공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어떤 데냐면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데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ETF들을 저희가 선정했고, 네. 얘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독점의 철퇴를 맞는 기간이 올 때 빅텍이 공격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데 나스닥 시장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걔네가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중형주들이 똑같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때문에 받는 공격이라면.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산업에다 투자하되 그 산업의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주요 기업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 투자를 해야 한다. 아마존을 사서 증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네. 그 아마존이 속해 있는 그 섹터 안에 아마존처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네. 포함한 ETF를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그 기술주도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 투자에도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굴곡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넘어서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마지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거는 빠르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과 같지 않고요, 사이클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요 모습은 뭐냐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의 그 국가의 변화가 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어디냐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들의 패권 어떤 그런 지배력을 점수로 매긴 거예요. 8부분을 평가합니다. 교육은 어떤지,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은 어떤지, 경제 생산은 어떤지, 세계 무역 점유율은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이렇게 평가했을 때 지금 현재 1등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네. 예, 여기서 보면 파란 색깔이에요. 네. 그죠? 여전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이면서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점수로 봤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빨간 선이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 네, 차이나입니다. 제가 만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만나는 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보세요. 이전의 패권, 바로 미국 직전의 패권 국가는 어디냐면 GBR이 어디냐면 브리튼, 영국이고요. 네. 그 전이 네덜란드예요. 네. 자, 근데 보시면 다 네덜란드부터 볼까요? 꼭대기에서 꺾여서 내려오고요. 네. 영국은 올라가서 만나게 돼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이 시점부터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는 뭐가 됐을까요? 파운드. 파운드화가 됐겠죠. 네. 마찬가지 영국은 꺾여서 내려오고 여전히 기축통화국이고 패권국이지만 뭔가 이제 지고 있을 때 파란 색깔은 미국이죠. 미국은 올라와서 만나잖아요. 네. 이때부터 실질적인 패권 국가는 미국이고 기축통화는 달러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하고 뭐가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중국과 미국이. 네. 저게 만난 건 아니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 거의 많이 교차가 일어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는 저 기간을 30년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 국가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거는 고정 변수는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거기다가 파란 선이 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달러로 결제되는 전 세계 결제 비율이 어느 때보다 낮아져 있어요. 현재. 네. 43%. 전 세계 결제라는 건 뭐예요? 뭐 사면 주는 네, 거, 네. 돈을 주는 거 비율에 예전에는 70%대까지 달러였었어요. 네. 지금 43%. 그런데 또 하나의 막강한 숫자는 미국 전체의 소비력을 저희는 6조라고 하는데 네. 놀라운 건 중국 전체의 소비력도 6조예요. 다만 중국은 지금 약속에 의해서 결제를 달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트럼프 보기 싫어서 트럼프랑 부닥친 것 때문에 열받아서 어느 날부터 달러 결제 안 해 이제 위안화 결제하겠어? 해버리면 전 세계 달러 결제율 43%가 단번에 반토막이 나버려요. 패권 국가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네. 기축통화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법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일 두려운 거 중국이 시장이 커져서 소비력이 커져서 어느 날 갑자기 달러로 결제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거. 네. 이걸 견제하느냐고 지금 중국을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경제번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을 왕따시키겠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도 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의 변화가 올 거에 대한 대비들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지금 금을 저희가 벌써 1년 이상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에게 연준에게 도움을 줬어요. 뭐냐면 이번에 쇼크가 빵 와버리니까 달러가 지 본연의 힘을 한번 확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위기가 되니까 모두 달러를 찾았고 맞아요. 달러 하게 돼서 우리나라 코로나 벗어나고 주가 올라온 그 계기가 뭐였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달러 스왑이 체결된 날. 네. 그날 밤 12시에 체결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장부터 떴어요. 네. 그죠? 안전해졌다. 그죠?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3이었어요. 지금 얼마요? 96. 무슨 얘기예요? 달러의 그 위험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부각됐던 게 가라앉고 있어요. 실제 이제 달러를 많이 풀었다는 게 가치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렸으면 달러 가치 약해져야 됐었는데 왜 달러 가치가 102, 103까지 올라갔었냐면 무서워서. 위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네. 달러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어느 나라든 개인이든 다 달러를 샀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베푸는 듯 하면서 달러를 우리나라한테 또 여러 나라에 베풀었어요, 미국은.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웃고 있었죠. 네. 달러 가치가, 달러 존재감이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존재감을 확 올린 거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치를 이번에 한번 재확신시킨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여전히 미국을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연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중국이 훨씬 더 건전하다는 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살아나는 경기를 보세요. 오늘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폭락했죠? 예.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 갖고 뭐 중국이 잘못됐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숫자를 믿으세요. 숫자는 명확하게 미국보다 훨씬 펀더멘털이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왜 이게 두렵냐면, 이게 왜 두렵냐면 미국이 만약에 코로나 재개 그 셧다운 열고 재개를 했는데 점점 확진자가 많아져서 또 다시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국의 경기 어떻게 돼요? 빨리 살아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실업자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에서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비나 이런 거 약해지죠. 그러면 미국의 기축통화국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연준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계속 트럼프한테, 정부한테,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 연준의 그 의원들이 계속 무슨 얘기 하냐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놔라.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네. 빨리 재정 정책을 내놔서 미국의 GDP나 이런 거에 그 여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라. 불안한 거예요. 딱 이번에 코로나 쇼크 때문에 달러의 위상은 한번 증명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10년이 갔잖아요. 금융위기 딱 터지고 10년 동안 달러의 위세를 떨쳤는데 이번에는 실제 점수에 해당되는, 실력에 해당되는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중국보다 못하면 기축통화의 위치, 그 다음에 패권 국가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건 파란 색깔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속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런 면에서 빨리 여기가 이제 왕자의 난 뭐 이런 것처럼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건재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죠. 네. 그게 뭐겠어요? 경제예요. 그럼 지금 경제는 빨리 살릴 수가 없어요. 실업률을 빨리 못 올려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돈을 빨리 넣어서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소비가 살아나고 빨리 회복되는 국면을 보여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돈을 써라. 돈을 써라. 그래서 연말까지 돈을 이만큼 풀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전에는 2009년도에는 자기들이 돈을 쓰는 걸로 살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경제형 불황이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런 원래 모습대로의 리세션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전통적인 리세션. 지금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죠. 연준 입장에서는. 네. 근데 통화 정책으로는 이제 제한적이에요. 네. 저도 지금 제가 말하는 빈도수 중에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제가 시황이라 뭐 해서 한 번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지금 방송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계속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대통령 얘기, 정책 얘기, 재정 정책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게 저는 이만큼 빈도수를 늘 연준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중앙은행 얘기를 항상 중심에 뒀던 사람이에요. 중앙은행을 읽으면 시장을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정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해요.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 그래서 트럼프에게 자꾸 정신 차리고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위치를 잃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만큼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텍의 움직임이나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 위치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에 다 금을 사놓지 않는 거예요. 네. 미국의 기술주를 사고 미국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주로 가져가지만 제가 잊지 않고 모든 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20% 이상 금을 넣는 이유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치를 정말로 잃어버릴지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증명되겠지만 1년 안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쪽 포트폴리오 인머스트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대항하는 리스크 패리티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생각대로 미국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시장은 미국을 의심할 거고 달러의 가치를 의심할 거고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좀 더 지금 당장 1년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떨어질 거고, 그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주 하면서만 가다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주 포트폴리오는 전혀 아닌 거죠.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저희는 기술주 포트폴리오가 메인 포트폴리오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화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에 대비하려고. 그렇죠. 네, 지금부터 그 팩트들을 보고 있고, 네. 시작해야 될 때는 시작해야죠. 저희가 작년도 말부터 해서 심천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 빚은 요즘 봤어요, 요즘. 그렇지만 그동안 푹 떨어졌다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같은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그럼 심천을 투자해야 된다, 중국의 본토 CSI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에 했는데 왜 지금 시장이 올라갔느냐, 어떻게 하다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 잡은 거 아니냐, 저희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셨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기 투자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장기 투자라고 무조건 뭘 사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이클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팩트들을 지켜보면서 그 앞에 있는 요소를 딱 보고 오늘 싹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뭐 TIPS라 그래서 물가채 같은 걸로 싹 다 바꿔놓으면 안전하고 좋지 않냐? 네.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해서 그냥 네. 사놓고 마냥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그래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이 야 다 지금 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린 채권 들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정리해드리면, 장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사서 넣느냐도 우선 중요하지만 예, 그거를 관리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있다라는 거고, 항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 그 독점 기업들의 독점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오면 판단했던 행동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제 기술주 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 선정하는 조건, 그 선정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선정한 그 대상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지, 그 위험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치해 나갈 건지, 이런 얘기들을 어슴푸레하게나마 3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얘기가 저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장기 투자에 대한 저희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개인에게 그래도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이제 증여 이번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 가졌던 어프로치들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씩 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 절대로 그냥 두려워서 마음 편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정책조차도 이제 예전에 하지 않던 뉴 이코노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런 산업이 고용도 늘리고 소비도 늘리고, 그쵸? 그런 것처럼 변화는 틀림없이 올 건데, 그거를 가져갈 때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팩트들을 좀 더 예상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저희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견지 아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요즘 신나서 하고 있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도 그런 면에서는 요거기까지만 드리고 끝낼게요. 제 생각에 어떤 거냐면, 증여라는 그릇은 너무 성공하기 좋은 그릇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뭐 몇 번이든 보셨던 분들은 저는 굉장히 이 투자에 있어서 심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증여라는 그릇은 성공률이, 제 경험,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증여를 해온 것들로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과거에 증여를 해줬던 그런 종목 중에 텐센트 뭐 이런 것들을 첫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해왔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릇 자체가 부모든 또 관리하는 저든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이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장기적인 마인드로 얘를 바라보고요. 실제 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급한 마음을 잘 갖지 않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투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기술재개발 얘기 왜 하냐?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여기서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구간에서도 또 나스닥백이 또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나스닥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스닥백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큐사인이나 줌비디오 같은 새롭게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백 지수 안에 지수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이 틀 안에다 넣는 기술주나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침이 흔들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좋은 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라는 그릇 안에 넣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흔들리는 모습도 훨씬 덜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미래에 성장하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든 이런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이 증여라는 그릇으로 했을 때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집집마다 좀 그런 시각을 담은 어떤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시면 다른 투자가 있으셔도 훨씬 더 편하시고 이거 비교하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경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램도 이번 기회에 계기가 돼서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프로젝트 준비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술주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운 시점에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